때로는 본인이 한 말,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오해 혹은 누군가의 계략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혹독한 비난을 받는 걸 넘어서 인생이 뒤바뀌고 송두리째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합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판 모모. 2019년 1월 인도 오디사주에 위치한 순데르가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수단 문단은 밤늦게 퇴근했는데요.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아내와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마을 우물 안에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우물 안에서 누가 빠뜨렸네. 아니 누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사냐. 이 일가족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이유. 저 여자는 마녀다. 마녀가 저주를 내린 거다. 이것도 뭐야, 이게. 정말 어이없게도 자칭 마녀 퇴치사라고 주장하는 이웃 주민 부두함과 마을 사람들은요. 사망한 수담의 아내 만그리와 자녀들이 마녀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일명 마녀 사냥을 벌인 거였습니다. 아니 드러나 봅시다. 마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수담의 가족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아프면 의사가 아니라 마을 내 주술사에게 찾아갈 정도로 원시 신앙을 맹신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병이 도무지 낫진 않자 아무 근거도 없이 순그리와 자녀들이 마녀이며 순그리가 마을을 저주해 아이들이 아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사망한 수담의 딸 역시 순그리의 저주 연습 때문에 희생된 거라고 주장. 그래서 잘못된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순그리와 아이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우물에 유기했던 겁니다. 아, 근데 그런 말만 듣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 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사실 오디사주 지역의 마녀 사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3년에 오디사주 마녀 사냥 금지법까지 제정했지만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오디사주에서만 최소 230명이 마녀란 누명을 쓰고 잔인하게 살해됐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녀란 없습니다. 다만 광기에 사로잡혀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든 악마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승자는 2007년부터 약 9년간 싱가포르 한 집안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 해고된 인도네시아계 여성 파르티 리아니. 그런데 2016년 12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그녀. 왜 체포된 거죠? 리아니를 고발한 사람은 그녀가 9년간 일했던 집의 고용주 창이 공항그룹의 오너였던 리우 문롱과 그의 아들 칼이었습니다. 리우 회장 부자는 해고된 리아니의 짐에서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도난품들이 발견됐다며 그녀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리고 약 3년에 걸친 조사와 공방 끝에 리아니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해고되면서 이 집에 있던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거군요. 그 해고된 거에 망신 품고 뭘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4년 전인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줌마, 아버지 집 말고 내 신혼집 가서 청소 좀 해. 아니, 또요? 전 회장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놓으면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리아니는 리우 회장 집에 가사 도우미로 계약했지만 리우 회장 부자는 회사 사무실에 허드렛 일, 그리고 분가한 아들 칼의 집안일까지 수시로 추가 노동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참다 못한 리아니가 부당한 노동을 거부하자 리우 회장 부자는 그녀를 돌연 해고. 이에 화가 난 리아니는 노동법에 어긋난다며 부자들을 신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리우 회장 부자는 반성은커녕 그녀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서 고소한 겁니다. 이게 엄연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지 뭐 하녀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의 인권까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요구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갑질의 누명까지.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리안이가 훔쳤다는 물품 중 일부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요. 그리고 리우 회장 부자가 2002년에 샀다고 주장한 단도는 그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난품 중엔 여성 의류도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아들 칼에게 왜 여성 의류를 가지고 있었냐고 묻자 원래 난 여장을 즐긴다고요. 내 옷입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리우 회장 부자가 부적절한 의도로 리안이를 고발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와 대형 로펌 등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서 4년 만에 승리를 거둔 리안이의 사연은 언론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무시한 거예요. 아니, 저쯤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딴 짓을 하지? 화가 나니까 그냥 지네 감정대로 한 거지 뭐.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재벌 일가의 만행. 당신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양심이 아닐까요?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2위 공개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여객선인 서해회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북 도안군 위도면에서 출항했는데요. 그런데 출항 30분 만에 갑자기 침몰하며 승객 362명 중 무려 292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고였죠. 당시 해경은 이 끔찍한 참사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회리호 선장인 백모 씨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감쪽같이 종적을 감춘 백 선장, 게다가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거야. 선장 생존설, 도주설 등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사고 인근의 섬 주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백 선장을 봤다는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뭐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장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선장 일단 지휘 체계를 버리고 만약에 도망갔다면 실종자 파악이나 진상 파악이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사법당국은 실종된 백 선장이 생존했다고 판단, 백 선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백 선장의 가족들에게 그가 자수하도록 설득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이거 오래돼서 그런데 좀 이거 사고 원인이 뭐였죠? 사고 조사 도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 끔찍한 참사는 미리 예견된 인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해 회리호는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 게다가 서해 회리호의 정원은 221명이었지만 무려 141명이나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 362명을 탑승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휴.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 침몰한 배 조타실 뒤편 통신실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생각됐던 백 선장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보주가 아니라 그럼 진짜로 최후까지 배에 남아서 네.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했네. 그러니까 승객들을 위해서 남아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어떻게 이것도 파악 못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립니까? 자,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백 선장은 배가 침몰하자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통신실까지 들이닥친 물살에 휩쓸려 결국 운명을 달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백 선장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눈을 감고도 억울하셨겠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딸을 살해한 비정한 아빠. 2014년 미국 펜실베니아. 당시 한국인 이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수감 생활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던 이 씨의 사연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89년 7월 2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화재가 발생.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던 이모 양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이 양의 아버지인 이 씨였습니다. 이 검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옷에서 발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 그리고 이 씨가 본인이 딸을 죽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씨 측 변호사는 딸이 자살하려고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피고는 결코 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씨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 씨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199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수감된 지 25년 만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고 석방됐던 겁니다. 아니 딸이 사망한 것도 이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 25년이란 수감 생활 동안 이 씨는 억울하게도 친딸을 살해한 아빠라는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요. 안타깝게도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지지. 가정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지옥과도 같았던 억울한 수감 생활. 이 씨는 수감 생활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이 뒤늦게 한인 사회에 알려졌고요. 이 씨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 전문가인 존 렌티니 박사는 검찰의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그 결과 이 씨의 바지에 묻은 것은 발화 물질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2012년 법원에서 증거로 공식 채택된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요. 자백을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 역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해? 사건 당시 이 씨는 하마 속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망연자실한 이 씨는요. 아이고 내가 내 딸을 죽인 놈이지. 다 내 죄지.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자책했는데요. 이 자책을 자백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저 세월 어떡할 거예요? 결국 2014년 법원은 이 씨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한다라고 판결. 그렇게 이 씨는 친딸 살해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한 지 무려 25년 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